자,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위기 관리를 주제로 하는 제7차 국가 위기 관리 포럼의 제4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의 주제는 감염병과 국가 위기 관리입니다. 이번 세션은 공동 대표님들이 함께 자리를 하는 세션인데 오늘 귀한 분이 함께 또 하셨습니다. 오늘 제7차 국가위기관리 포럼의 공동 주최기관인 연구개발 특구 진흥재단의 양성광 이사장님 함께 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회의, 2회의, 3회의 동안에 코로나19와 국가위기관리, 사회안정화, 정부 대응 등을 주제로 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전대미문의 감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처방을 내릴 수 있는지 한번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는 맨 오른쪽부터 했습니다마는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대로 먼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양성광 이사장님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3분 이내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방금 소개받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양성광입니다. 이렇게 아주 시의적절한 이런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우리나라 K 방역 시스템이 이제 각국의 그런 방역 모델로 채택될 만큼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선진국 하면은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미국 등 그런 선진국이 위기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이번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여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런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점검해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국가위기관리 포럼 매우 시적절하고 의미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포럼 전체 주제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해왔던 일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가위기관리 포럼 상임대표 이재현 교수님, 또 그리고 방금 전에 뵙고 왔는데요, 충북대학교 김수갑 총장님, 또 국가위기관리협회 배정희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지난해 6월에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그리고 전국 제9협회 국가위기관리학회와 함께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미래 사회 구현을 위한 위기관리 상생협력 체제 구축에 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로서 국제 심포지엄하고 그리고 위기관리 안전학술 문화제를 공동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활용해서 창업과 기술 이전 사업화 그리고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기업의 성장 그리고 지역의 혁신 성장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위기 상황을 맞아서 감염병 백신 그리고 치료제 개발, 진단 기술 개발 이런 사업의 사업화를 지원을 더욱더 강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병원이라든가 또 진료소 그리고 이송 차량 등에서 의료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공공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방호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덥고 그 이용하기에 불편해서 그런 불편을 많이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음압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방역 물품 장비를 또 새롭게 개선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모으고 또 기업과 연결해서 제품화시키는 그런 일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구에는 지금 박사급 인력이라든가 SCI 논문, 특허, 기술 이전 등
국가 과학기술 자원이 약 39%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 사업화 등 혁신 활동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는 그런 혁신 클러스터입니다. 저희 특구 혁신 주체들이 최근 바이러스 감염병 위기 대응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방 또 진단, 치료 전 과정의 과학기술적 해결 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덕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항바이러스 건강사회 구현을 위한 협의체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대학, 병원들 그리고 또 진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등등 해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것을 같이 토론하고 연구하고 또 실적으로 이번에 추경에서 300억 원 정도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응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준비하고 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특구는 또 특구 내 특히 출연위원들은 이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인수 공통 전염병, 미세먼지, 지진 그리고 기상 이변, 산불 등 국가 위기 전반에 대한 대응 연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의 위기관리 역량이 국민의 안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이런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공공연구기관의 주요 미션도 사회 문제 해결 등을 통해서 국가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등 주요 기관들과 저희 재단이 같이 이렇게 국가위기관리 포럼을 주최하게 된 데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위기관리 전문가분들의 고민 그리고 연구 및 토론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의미가 큰 담론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불확실성이 큰 그 새로운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는 효과적인 방법은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그런 역량과 지혜를 함께 모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특구진흥재단이 충북대 국가위기관리연구소 등 관련 기관들, 오늘 참여한 기관들과 같이 협업해서 이런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 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으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그 특구진흥재단에서 이 코로나19 감염병을 비롯해서 다양한 재난 위기라든지 생활안전 위기를 위한 R&D 개발에 노력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특히 그 의료진들이 입고 있는 그 방호복이 이제 좀 있으면 폭염 기간이 다가오는데 덥고 또 이용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방역물품 개선이나 제품화를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우리 박연수 공동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연수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라는 거로 해서 전 국가가 위기 관리 체계에 들어갔고 어느 때보다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가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간의 그 재난과 위기 상황은 그 국지적으로 발생했다면 지금은 국가 전체, 국가를 넘어서서 지구촌 전체가 위기 상황에 와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위기 상황 때문에 우리는 삶의 행태도 변했고 앞으로의 삶의 산업과 어떤 사회적인 관계까지 다 변화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과 삶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될 건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요.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기후 위기로 발생했다고 다들 이야기가 되는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감염병과 위기관리 부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제로 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 위기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그 1섹션을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여러 가지 부분인데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처해진 현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었고요. 그리고 그간의 어떤 그 국가의 틀을, 국가에서 다국 체제의 틀에서 지금 일국 체제로 변하면서 어떤 대통령의 리더십, 국가 수반의 리더십이 중요한데, 그 전에는 개인적인 리더십에서 지도는 지금부터는 앞으로 제도적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지방 정부가 국가와 그 행정에 소통을 하면서 지방 정부의 어떤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의사 결정 과정에서부터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포함해서 실천 매뉴얼을 만들고, 그런 매뉴얼을 통해서 취약계층이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자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곳이 이제 충북도다 보니까 각 광역이나 이런 데서는 도민 안전 보험을 확대를 통해서 이런 어떤 취약계층의 문제, 좀 사각지대의 문제, 이런 부분을 좀 함께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라는 감염병 이후에 우리는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면 끝나는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변이종이 발생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감염병이 시기를 짧게 해서 자주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적절하게 대응하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오늘 학회에서 쭉 발표한 내용을 정책적으로 승화시켜서 우리가 위기의 중요성을, 그리고 그거를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가위기관리 포럼에서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위기관리 학회가 아주 시기적절했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지속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져서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연수 대표님께서는 이제 특히 고민하셨던 부분 뭐냐면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토론자 세 번째 토론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양기근 공동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양기건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의 방식, 그다음에 생활 사고의 방식을 많이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대면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바꾸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 현장에서는 일례로 노동 현장에서는 인간이 기계로 더 빠르게 아마 대체될 거다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아쉬운 마음 아픈 점도 있지만 오늘 주제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게 해보게 되면,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역시 인간에 대한, 더 넓게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배려를 우리가 잃지 않는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삶의 방식은 굉장히 풍족하고 의미 있는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중 또는 배려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다음에 또 달리 이야기하면 물리적 거리두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m 거리두기. 이제 문제는 이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물리적 거리두기에 거쳐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오히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것인가,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없지만 물리적 거리두기에 반비례하여 심리적 거리 좁히기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늘 가까이 우리 상대방에 대한 생각을 하고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 거리는 오히려 더 좁혀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요. 그런 차원에서도 저도 근래 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메시지 톡을 보낸다든가 문자를 보낸다든가 그다음에 부모님에게 전화하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빈도가 잦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우리가 마스크 착용이나 그다음에 의심 증상이 있을 시 자가격리를 철저히 하는 경우, 저도 같은 직장에서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이 열 증상이 있어서 한 이틀 정도 자가격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그게 음성이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서 14주 격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14주 격리를 해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굉장히 그 기간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힘든 자가격리가 결국은 나에 대한 존중이고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혹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인간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엄과 배려를 잃지 않는 이상 우리 인간의 삶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충분히 윤택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양기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언택트 시대에서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심리적인 접근성도 높여야 되지 않느냐. 서로에 대한 배려,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 이것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정찬권 공동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정찬권입니다. 저는 코로나, 그러니까 코비드 19을 하면서 재난의 정치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았느냐. 이게 국내적인 문제도 있지만 예컨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베는 총리는 도쿄 올림픽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것을 굉장히 지연시키고 있었어요. 위기 단계 선포하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고, 또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제 선거가 당장 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서 사실 굉장히 질병통제본부장하고도 이견이 있고, 그런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차이는 뭐냐면 거기는 행정 관료들이 대통령이 얘기해도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 우리 관료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세션에서 우리가 국경 통제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감염원 차단 문제 때문에.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자기 국민 보호로서 북한 같은 경우도 올 2월달에 차단했지 않습니까? 1월달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도 제가 세상과 설명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의 정치화를 최대한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재난, 그다음에 우리가 K 방역이라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나와 좀 보도가 되고 있고, 우리도 그걸 또 굉장히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재난의 정치하고 무관하지 않다. 물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과연 우리가 우리나라의 기반 체계, 예를 들어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국민들의 의식 수준, 이런 것들이 잘 맞아서 잘 돌아간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잘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아까 마스크 문제가 나왔지만 사실 마스크 문제를 내면을 쳐다보면은 정부와서 얘기한 거하고는 사실 맞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재난의 정치화는 앞으로도 우리가 극복할 과제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그 지난 세션에서 그 언론 문제 이제 그 페이크 뉴스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신속, 정확, 공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화를 그런 문제를 놓고 그런 시각에서 보면 자기들 정치적 목적으로 해서 신속하게 할 것을 늦장 보도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할 것을 음모론이다. 너무 확대 과장한다. 이렇게 해서 되받아치고 그다음에 그 공정한 것은 편파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를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느냐? 이제 이러한 그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재난의 정치화 문제는 지속적인 과제가 되겠지만 우리 그 연구자들이나 또 이와 관련된 그 공공기관 이런 데서 근무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자기가 자기의 현 자리와 그 다음에 생계 곤란이 오더라도 정말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풍토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정찬권 대표님은 박사학위가 정치학 박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제스터를 바라볼 때 이 디제스터를 가지고 정치적인 것으로 자꾸 해석하고 들어가는 부분들 또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자제해야 된다. 그게 어쩌면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도 말씀하시면서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를 가지고 함께 비교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두호균 공동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예, 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감염 취약계층의 노인과 어린이만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 법률에 그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을 대한민국 행정 관료들이 그것을 배려해서 시행해 준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법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지 않다 보면 이것은 중대한 큰 일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흔히 재난이나 응급이라는 이런 생활 속에서는 이런 사회적 약자들은 피해를 봅니다. 그들이 피해를 볼 때는 뭐 그냥 손해보는 거 어쩔 수 없지 않아? 가수를 위해서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동 코호트 격리 103명 전원 확진 및 7명 사망 고위험군에 분류하지 못한 신장장애인 15명 사망 활동 지원이 없는 11일간 없어서 11일간 혼자서 홀로 생활해야만 했던 뇌병변 장애인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형인 장애인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월 11일자입니다.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는 총 36명이며 이중 거주시설 31명, 입소자 19명, 종사자 12명, 활동 지원 확진자 17명, 사망 2명, 치료 3명, 완치 12명 등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아쉽게도 거주시설과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에 잡혔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제대로 투석을 받지 못한 신장장애인들은 15명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파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사망한 분들이 더 많겠죠. 그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방송에서 흔히 우리 일본 크루즈선에서 있는 방송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코로나19로 감염자 모두를 격리했을 때 우리나라 방송이나 다른 언론들은 그냥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작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이 코호트 격리나 다른 격리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누구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크루즈선에 탄 부자들은 내려서 치료해 주지 않아. 그렇지만 장애인들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라는 이런 부분들. 코로나19가 지금 확산세가 좀 뭐 약간 주춤하고 있는 시기인데요. 또 제2의
또 팬데믹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예상을 또 전문가들은 대부분 하고 있죠. 그러면 그에 대한 재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욕구가 좀 언론에서도 좀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장애인 당사자는 하소연합니다. 코로나가 19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방치되는 것이 두렵다. 아무런 대책 없는 정부의 태도가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난 약자인 장애인 경우에는 비상사태 재난 응급상황이라는 네트워크에 숨은 재난 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보고요. 코로나19의 재난 상황, 장애인 삶 그 자체가 바로 코호트 격리며 인권 재난 상황입니다. 2002년 사스 바이러스에서는 재난 취약계층에 인식조차 없었고요.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는 정부에서 장애인들에게 지원책에는 마스크와 소독약이 전부였습니다. 지금 메르스 사태에서 좀 5년 지난 지금 2020년쯤에서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까 어느 분은 정부에서 오는 부분들은 잘 되어 있다고 동의합니다. 비장애인 측면에서는. 그러나 장애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그 대책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고 다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취약계층인 장애인 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갈 길이 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뭐 사회적 거리, 많은 얘기 들었던 것이 사회적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양경 교수님 심리적 거리 말씀하셨죠. 보통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은 사회적 거리 이야기 전에 벌써 사회적 거리가 있었습니다. 멀찌감치요. 이제는 이제 심리적 거리를 좀 단축시켜야 되는 그런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본의 재난 상황을 보니까 일본 2011년 3월달에 통해 쓰나미로 재해를 당했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그 사망률을 비교해 보니까 2배 이상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럼 통계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그 작년 19년 국가하자 통계상 보니까 보통 우리 비장애인에 비해서 2.5배나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잔ян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최초의 인지 상황 및 대응이 어려워서 큰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지난 4월달 장애인의 날 SNS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19의 교훈을 삼아서 재난을 닥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불평등하게 더 피해를 입지 않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건복지부는 다른 데 발표한 자료를 결론만 말씀드리면 기존 이용자는 24시간 이용자가 아닌 사람들은 20시간만 긴급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고작 전부입니다. 이제는 지금 같은 상황을 연출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하반기에 더 그 가을 이후에 또 이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같이 중증 장애인들은 감염병에 취약한 보건 의료와 돌봄 체계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한다면 취약계층 감염병 노출이 커져서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발생 초기 감염병에 대한 정보 전파에서부터 초기 대응 및 치료 단계에서 확진 환자 또는 자가 격리자 지원, 이후 안정화 단계까지 서비스 공백으로 인한 피해 지원 등 감염병 진행 단계 대응 방안 매뉴얼 구축이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입니다. 또한 장애 유형별 대응 지침 마련, 또 향후 감염병 발생 시 적기에 선제 대응이 필요하도록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감염병 대응 매뉴얼 서비스 기능 유지를 위한 세부 지침이 반드시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중증도 장애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포괄적인 개정 내지는 포괄적인 장애인 생활안전 예방책으로 가칭
장애인 생활안전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매뉴를 개발하여 장애인의 재난 감염 관리에 대한 대비와 예방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기존에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전에도 계속 제가 이런 자리에 올 때마다 강조가 있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공허한 메아리에 좀 그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냥 공허한 메아리만 외치고 가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호균 대표님은 이제 대표님이 장애가 있으셔요.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실 때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생활안전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예전에 우리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하셨다가 그 후로 이제 학교를 그만두시고 다시 공부하시면서 장애우 권익 문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삶을 투신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아쉬움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노력의 결실이 언젠가는 또 차근차근 맺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위기관리 포럼 창립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분들 그리고 NGO라든지 거버넌스 기구 그리고 성별, 연령별 그리고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다양한 우리 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구성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 장애인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서 얼마만큼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하는 부분도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또 양성광 이사장님 R&D 하실 때 장애인 안전을 위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7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오재호 공동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재호입니다. 저는 전공이 기상이라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비교적 언론에 조금은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국민 언론 전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장권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다가 더 속된 말로 하면 면피하는 스타일의 발언이 많습니다. 제가 기상을 예를 들면 어저께 부산에서 큰 비가 와서 사망자도 났습니다. 그럼 당장 나오는 게 기상청 일기예보 똑바로 했냐? 일기예보 똑바로 했으면 어떡할 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액션은. 그러니까 일단은 내 책임에서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코로나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저는 최남희 교수님이 이야기할 때 국민 불안을 조성한다. 저는 불안에다가 반목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들었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다 전파합니다. 그 이유도 있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마치 범죄단체의 범인을 색출하듯이 어느 전파가 왔다 슈퍼 전파자가 누구다 빨리 잡아야 된다 말을 실토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은밀하게 병원기를 갖고 막 바이러스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자기도 몰랐던 사람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가 하면 재난방송에 들어갑니다. KBS는 국가재난방송 담당 방송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형태가 재난방송에 들어가면 정규 멤버들은 다 퇴근해버립니다. 남는 사람은 아나운서하고 그 관련된 과학기자하고 캐스트 몇 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계속 질병대책본부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4시간 반복하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일기예보듯이. 그러니까 듣는 사람 식상하죠. 그러고 거기 나오는 것들은 슈퍼 전파자가 누구였다, 어느 교회였다. 물론 우리가 같은 동네 사니까 뭐 인근에 있으면 우리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것들은 엄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예를 들어서 대구 신천지 났던 이야기를 경기도 연천에 사는 사람이 그걸 다 알아갖고 죽일 놈 살릴 놈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자꾸 반목을 조성하는
그런 식의 형태가 전문가들이 동원되지 못하고 거기에 전문가라고 토론하시는 분 보면 정치 이야기할 때도 그분이 하시고 바이러스 이야기 나와도 그분이 하시고 과연 그분들이 물론 좀 더 그게 유명하시고 박사하고 또 교수님이고 한데 과연 그중에서 정말 진정하게 이렇게 토론하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 커뮤니티에서 도움을 요청할 정도의 그 설득력을 갖고 이야기하시는가 저는 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후하는 입장에서 기후 변화가 되면서 우리가 사람이 많아지고 이래 되면 자꾸 우리 사람이 사는 거주지라 그러죠. 동물은 서식지라 그러고 거주지를 동물의 서식지 쪽으로 자꾸 침투해 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만나러 갑니다. 바이러스를 찾아서 우리가. 그리고 거기 가신 분들은 전보 제트기 타고 하루에 뉴욕 갔다 하루에 뭐 브라질 갔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21세기에 되면 전부 제트기 타고 다닙니다. 거기에다가 기후가 더워지면 그렇게 사람이 서식지가 거주지가 안 늘어나도 동물들이 자꾸 피해서 이동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찬스는 점점 많아지고 앞으로 이런 게 많을 텐데 저는 언론을 보도를 이야기했으니까 조금은 준비하셔가지고 재난 방송할 때 심정적으로 범인을 색출하는데 하지 말고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서로 어깨동무해서 이걸 재난을 극복해야 되나 이런 쪽으로 조금 이야기가 되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이 힘이 나는데 꼭 뭐 보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뭐 몇 번째 환자가 슈퍼 전파자라서 그러면 처음 그 사람을 하는데 그 사람인들 슈퍼 전파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차원 높은 쪽으로 국가 재난 전파가 되고 이러면 국민들의 협조가 좀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후학자 오재호 공동대표님은 이제 아시아 기상학회 부회장님 또 역임하시고 또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님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좀 충격적인 말씀이 이제 기후학자 입장에서 코로나는 이제 시작이다 라는 말씀이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결국은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한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8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배정희 공동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오재호 교수님 말씀 듣고 하나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제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우리나라 전역의 국민들에게 이제 심리적인 그 진단 겸 해서 어떤 것들이 가장 걱정이 되는지를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진단을 받은 확진자분께서 내가 언제 나을지 내 병의 예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걱정의 1위가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 또 내 직장의 동료가 감염이 됐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국민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서로 불안해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할 수 있도록 정말 사회가 노력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말 모든 부분에 이 코로나가 영향을 미치는데 저는 사회의 정신적인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초기에 우리가 사회적 격리를 하면서 이제 직장에서 빨리 집으로 가면서 가족의 연대감이 강해지고 저녁이 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는데 반면에 이제 가정 내 갈등, 가족이 서로 모였기 때문에 가정 내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아동 학대나 노인 학대, 여성 학대가 엄청나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한, 프랑스 모든 세계적인 나라가 공통으로 지금 이 가정 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재난과 관련해서 이제 물리적인 복구 이런 것뿐 아니라 사회 심리적인 그런 병리 현상이 또 엄청나게 사회 간접 자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
저 거리두기랑 관련돼서 재난으로 인해서 처음에 이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불안,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그러면서 이제 자살로 가는 것들이 가장 큰 위기로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다 우리가 인지하는 것처럼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정말 2위와 아주 격차가 심각하게 1위입니다. 근데 자살에 대해서 주요한 원인을 분석한 통계를 보면 이제 성별로, 연령별로 원인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이제 성별로 보면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자살 시도는 적지만 자살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에서 40, 50대 남자분들이 자살 사망자 수는 가장 많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이분들의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가 원인 1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이 자살 사망률은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노인분들은 소외감이나 외로움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큰 주요 원인이 되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두 가지 가장 큰 양대 산맥을 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취약한 계층, 장애자분이나 노인분들의 이런 그 외로움, 이런 것들은 더 심각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 이것들이 계속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살률이 굉장히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통계는 물론 2년 후에 나올 수 있지만 2008년부터 우리 정부에서 재난 심리 지원 센터를 만들고 심리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이 우리나라나 동양 문화권이 마찬가지지만 조금 우울할 때 정신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봐라, 정신과 의사를 만나라 했을 때 이런 낙인 문제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좀 어려운데요. 두 번째는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면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심리적인 어떤 지원을 받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해결 방안으로 원격 의료가 지금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 IT 강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제적으로 나가다가 이제 주춤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최근에 다시 원격 의료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 지원도 원격 의료로 해결하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그 재난의 심리 지원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코로나 재난은 심리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모든 국민이시기 때문에 원격으로 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내가 아프면 누가 명의인가 찾아서 뭐 서울의 빅5 병원을 가는 것처럼 가장 전문가, 정말 최고의 전문가가 상담을 해주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회로를 찾아가면서 체봇이나 이런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내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내가 정말 편안하게 언제 어디서든지 이 최고의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진단 시스템에 따라서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면대면으로 받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상황에서 이제 면대면 상담으로 넘어간다면 대부분의 국민들 거의 80%가 초기에 골든타임을 지키면서 심리 지원을 받고 우리가 최악의 어떤 자살로 가는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고, 또 심리적인 어떤 거리가 훨씬 좁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정희 공동대표님께서는 이제 PTSD, 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가정에서의 갈등이나
PTSD가 자살로 연결되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낙인 문제나 재난 심리 지원, 원격으로 이런 부분들과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토론자 공동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정윤 공동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고요. 이 감염병과 또 그 감염병 이후에 위기 관리 문제를 오늘 주제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나왔지만 이 감염병이라는 것이 결국은 위기 관리, 특히 이제 기후 변화에서 나온 것이다. 그 기후 변화에서 나온 것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또 갈 수도 있는 건데 결국은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국가 위기 관리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또 이제 원자력을 또 관련하다 보니까 핵과 관련해서 연동을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라서 지금 샨샤댐 지금 수위가 170m 중에 10m가 지금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루 측의 상하이 옆에 거기에 진산 원전이 9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고리 1호기에서 고리 1발전소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러니까 해수가 넘어와가지고 발전소를 침수시켰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댐을 설치를 했어요. 댐을 설치를 했는데 고리 1발전소 부지에 좀 호우가 왔어요. 호우가 오니까 이게 산 뒷산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발전소를 침수시키고 그 물이 댐 때문에 바다로 못 내려간 거예요. 그게 2015년 전후에 있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지를 구축했는데 배후에서 공격을 한 겁니다. 샨샤댐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물이 강으로 흘러들어 내려와가지고 하류지에 내려왔을 때 그 9개 원전이 침수됐을 때 생각할 수 있는 아마 거의 준비가 대비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설계 기준 사고라고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이용하는 시나리오인데 거기에 간단한 침수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지. 이 원전들이 들어서고 나서 샨샤댐이 설치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적으로 좀 경각심을 요구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원전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값싸고 질 좋은 전원을 생산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국방과 관련된 연관 기술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기후 환경을 가장 위험하게 하는 것이 낭비 요소거든요. 뭐 흥청망청 그 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전기값이 세계에서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높은 소비율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원전이 기여하는 바가 그렇다. 두 번째는 이제 국방 문제가 있는데 국방 관련해서 우리가 핵과 연관된 좀 그런 기술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 않냐 해가지고 평화적으로 이용하자. 그래가지고 원전을 시행했는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히로시마 나카사키 핵폭탄 터지고 수십만 명이 사망하면서 항복했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그래서 그 뒤에 바로 그 나카소네가 1954년에 235억 엔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핵 개발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그걸 미국이 이제 하니까 1964년에 삼평화 원칙 뭐 그런 걸 내세워 가지고 우리는 평화적으로 사용하겠다 해놓고 그 뒤에 한 10여 년 뒤에 결국은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죠. 그리고 2002년에 아베가 뭐라 그러냐면 관방장관 시절에 우리는 일주일 안에 핵실험하고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언제든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핵이
국가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핵이. 근데 이거는 착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핵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핵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핵이 우리를 공격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안전신화에 파묻혔다가 후쿠시마 사고가 터진 거죠. 그렇게 핵은 우리를 지켜주는 물건이 아니고 우리를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 원전에서 3년 사용하고 난 핵연료가 10만 년 동안 우리를 지속적으로 위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 변화와 평화와 우리가 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평화적 이용은 not true라고 독일의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유를 우리가 좀 다시 좀 되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은 우리를 언제든지 꾸준히 위협하고 있다.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북한에 핵이 있으니까 우리가 핵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절대로 북한은 남한에 핵을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에 24개 원전 사용 해결료 저장조에 24개가 있는데 그 안에 해결료가 수십 년간 사용한 게 쌓여 있어요. 근데 이게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어가지고 한 방으로 끝납니다. MPEC라고 미국 핵 비확산 교육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우리나라 24개 원전이 전부 다 사정거리 안에 있어서 미사일 한 방으로 남한은 다 끝난다. 그러고 있어요. 근데 북한은 남한을 미사일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방어는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핵 개발부터 하자는 거는 이건 무슨 얘기냐. 말이 안 맞고 모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점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핵 잠수함 마찬가지. 제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데 핵 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연료를 거기에 들어가는 게 20%에서 90% 농축 우라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핵 잠수함에 사용하는 핵연료를 우리가 농축하고 재처리할 기술이 없어요. 미국이 허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와야 되는데 핵 잠수함용으로 쓴다고 그러면 누가 팝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연구를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한 연구를 위해서 연구하는 거 아니냐. 결론이 필요 없는 연구다. 재처리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파이로 프로세싱. 원자력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재처리 기술을 허용을 안 해요. 그럼 왜 연구를 하냐? 돈을 쓰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됩니다. 원자력 연구소 안에 핵 폐기물이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변에 300만이 넘는데 인구가 지금 발전소, 고리, 영광, 울진 이 발전소보다도요 더 많아요. 엄청나게 쌓여있고 이거를 빨리 경주 처분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3년 동안 늘어났어요. 보낸다 그래놓고 이렇게 핵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거를 우리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입니다. 그 산샤댐의 위험성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집중 강우가 내리고 있고 산샤댐이 만약에 붕괴가 되면 샹하이 하류에 있는 샹하이역 원전 9기가 위험하다. 결국 원전이 폭발되는 것은 이제 그 고열의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냉각수가 중지되면 폭발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후쿠시마 원전도 그렇게 됐고 우리나라도 그런 위험성에 처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고리도.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런 기후 변화가 그냥 기후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연쇄적인 또 재난이나 국가적인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애초에 패널 위주로 해서 지금 유튜브 우리 방송을 다 찍고 있습니다. 아마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예정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위기관리 포럼에서 준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가위기관리 모든 세션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